자, 오늘 몰랐던 이야기들을 하기 전에요. 일단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Holding Group stands at the heart of Cambodia's development. With real estate, banking, retail, logistics, and technology, it builds infrastructure and opportunities. 손수 변호사님, 도시 세우고 땅 사들이고 은행 확장하고, 아니 영상만 봐서는 그냥 일반적인 기업 홍보 영상 같은데 여기 숨은 비밀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멀쩡해 보이죠? 네. 깔끔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또 저도 캄보디아 출장 여러 번 갔는데 아는 동네입니다. 그러세요? 굉장히 중심지 부분인데 예? 그런데 이게 알고 보면 뭔가 이상하다. 의심할 만한 부분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영상이요. 프린스 그룹의 기업 홍보 영상입니다. 그런데 이 프린스 그룹의 회장, 설립자 누구냐? 바로 천즈인데요. 이번에 캄보디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범죄,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을 납치해서 고문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그 사태의 배후로 현재 지목받고 있는 바로 그 프린스 그룹의 홍보 영상입니다. 예. 영상만 보면 멀쩡한 그런 기업을 운영하는 것 같고 또한 부동산 관련해서도 예.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심지어 여러 상도 받았어요. 그래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이지만 사실은 범죄 그룹 아니냐, 범죄 조직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니 범죄 집단이라고 하지만 겉모습만 지금 영상만 저렇게 보기에는 너무나 정상적인 모습이어서 더 충격적인 건데, 자 오늘 몰랐던 이야기도에서는요. 자 지금부터 대한민국 사회를 공포와 또 분노로 들끓게 만든 이번 캄보디아 범죄 사태의 그 배후, 바로 이 프린스 그룹의 소유주인 천재 실체를요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 지금 뒤로 이 천즈, 이 캄보디아 사태의 배우로 불리는 이 천즈 사진이 나왔는데, 일단 이 인물이 누구인지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인물 누구인가? 일단 염건용 소장님, 네. 천즈 어떤 사람이에요? 중국인이에요. 원래는 중국인인데 네. 나이는 어립니다. 1987년생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중국에서 20대 초반부터 부동산 사업하고 이제 카지노 관련된 사업을 시작해서 돈을 좀 벌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예, 돈을 벌었다가 이 사람이 이제 중국에서 2012년도부터 카지노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국 내부에서 사업을 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캄보디아로 넘어왔고요. 캄보디아로 넘어와서 이제 카지노를 운영하기 시작을 한 거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돈을 벌기 시작을 하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소비금융이라고 하는 프린스 이제 파이낸스라고 해서 우리로 말하면 이제 소액 빌려주는 이런 회사를 만들었고요. 이러고 있다 이제 3년 정도 지나가지고 이게 은행으로 바뀝니다. 현재 가장 큰 은행인데 은행을 소유하고 있는 은행주란 얘기죠. 은행주. 예,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태자,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중국에서 말하는 이제 황태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태자예요? 예, 그 태자를 이제 영어로 바꿔갖고 프린스라고 했고요.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나는 프린스다 그래서 회사명을 프린스 그룹으로 한 겁니다. 자칭 왕자. 그렇죠, 자칭 왕자죠. 그래서 이게 2018년부터 이제 대형은행으로 컸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 아시겠지만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갑자기 좀 문제가 발생해서 처음에는 이제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한 것 같은데 범죄 조직하고 연루해서 지금 나와 있는 이런 사태의 원흉으로 지금 지목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자, 이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 사람이 챙긴 그 범죄 수익, 자산 규모도 어마어마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전부 다 범죄 수익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범죄 수익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현재 짐작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그 규모도 엄청납니다. 싱가포르에도 펜트하우스 거의 200억 원 가까운 그런 것을 소유하고 있고, 또 더 충격적인 거는 미국과 영국의 대응입니다. 정부 차원의 대응이었는데요. 미국은 이 천주그룹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비트코인 약 21조 원. 21조 원. 21조 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압류했습니다. 또 영국도 천주그룹이 가지고 있는 아주 고가의 저택, 또 사무용 건물, 아파트 등등을 다 동결 조치했는데요. 그 외에도 고가의 시계, 요트, 비행기, 그리고 피카소 그림 같이 엄청난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또 중요한 것은 이게 전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딘가에 몰래 숨겨놓은 자산이 더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드러난 것만 지금 이 정도다라는 건데, 나이를 한번 보면 장 교수님,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 38살이에요. 38살의 나이에 지금 손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세계 곳곳에 그야말로 수십조를 숨겨둔 거거든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제가 캄보디아를 2001년부터 이렇게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프린스 그룹이라는 얘기는 이번에 상당히 많이 알게 됐고요. 사실은 그전에는 제가 하는 일 자체가 ODA라 그래서 네. 공적 개발원조에서 공공기관만을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민간에 대해서는 잘 몰랐었는데 이번에 몇 가지를 확인해 봤는데 아마도 초기에는 정상적인 사업 투자 형식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카지노 이런 개발품과 이제 맞물렸고요. 거기서 사업을 확대한 것 같고 아마 그 뭐 캄보디아에 좋은 일을 많이 초기에는 했었고 예. 그래서 그 뭐 칭호 옥냐라는 칭호도 받고 뭐 이런 옥냐? 식으로 해서 옥냐가 뭔데요? 옥냐가 캄보디아에 있는 독특한 그런 그 옛날의 귀족 지위인데요. 그러니까 뭐 초기에는 한 10만 불 정도 기여를 하면 사회에 기여하면 주는 거였는데 지금은 한 50만 불 정도 기여를 하면 누구나 준다고 하는데 지금 한 뭐 1,300명 정도 있다라는 얘기는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사회 지도층인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런 걸 받아서 총리 고문까지도 하고 그러면서 사업을 확대한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옥냐라는 칭호도 받고 그야말로 캄보디아의 어떻게 보면 내부에 뿌리 깊은 그 정경 유착 덕분에 이렇게 자산을 불려올 수 있었다는 설명인 건데 자, 이제 그러면은 조금 더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캐고 있는 이 천즈라는 이 인물이요. 어떻게 범죄 집단의 프린스, 그러니까 자칭 왕자, 어떻게 왕자가 될 수 있었을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자, 미국 법무부의 그 공소장이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이 천주와 범죄 조력자들로 추정되는 그 사람들의 행각을 저희가 한번 뒤쫓아 가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이 범죄 조직을 설계했을까요? 첫 번째, 그 조직도가 있습니다. 저희가 입수한 그 조직도를 보면 이 자산 관리자로 추정되는 저 인물 이름이 저우원, 저 사람이 누구죠? 네, 금고지기로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요. 돈의 흐름을 관리하고 또 그 흐름을 애초에 설계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고 있는 여성입니다. 미국 법무부가 이 천주 회장이 아시아 기반 금융 관리자다라는 말을 했을 정도인데요. 불법 수익의 이동 통로를 만든 사람으로 현재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프린스 그룹에서 이러한 범죄 수익을 얻은 후에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은 사실 이것을 이 범죄자들이 마음대로 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단계와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가상화폐 환전 작업 그리고 또 기타 근처 주변에 있는 뭐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을 거친 여러 단계의 자금 세탁, 자금 이동을 통한 세탁 작업도 했고요. 또 이런 자금 유통을 하기 위해서는 설계도 해야 되고 또 실제 실행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작업들을 한 게 누구냐? 바로 이 금고직이다라고 미국 법무부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콕 집은 거예요. 이 사람이 금고직 역할을 한 걸로 보인다라고요. 그러면 궁금한 건데 초기에 그 카지노 사업을 했다는 거잖아요, 영 수장님. 이걸 어떻게 보이스피싱 이런 범죄 산업을 어떻게 탈바꿈시킨 거예요? 일단 초기에는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태국하고 중국에서 내국인 카지노 금지를 시작하면서 태국하고 중국에 있던 그쪽에 카지노 하는 사람들이 넘어와 버린 겁니다. 그래서 넘어오면서 이제 대규모로 도시 개발을 하게 됐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시아누쿠빌이라고 많이 들리잖아요. 거기서 이제 카지노를 이제 설치하게 된 겁니다. 저렇게 특구로 만들었군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2020년도부터는 이제 태자단지라고 해서 여기 이제 추가로 개발하게 됐는데 그 중간에 코로나19가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중국하고 태국에 있던 관광객 카지노객들이 안 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운영을 해야 되는데 카지노는 안 굴러가고 돈은 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애를 먹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에 있는 흑사회, 그다음에 일본에 있는 야쿠자 잔존 세력, 그다음 우리나라와 태국에 있는 일부 조직 범죄들하고 연루가 돼가서 그 소위 말하는 그쪽 조폭들을 데려다가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이나 뭐 인신매매나 아니면 국제성매매라는 이런 조직으로 변신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얘네가 지금 프린스 그룹 자체가 비트코인이나 가상자산을 기반으로 자금 회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돈에 있어서도 이걸 숨길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 외국 범죄 조직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은 어떤 플랫폼이 됐기 때문에 일종의 플랫폼 사업자로 변신해서 다국적인 범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코로나19를 어떻게 보면 그 위기를 플랫폼 사업으로 저렇게 범죄로 탈바꿈시킨 거군요. 그렇죠. 현재 이제 국제공조 수사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과정에서 각국의 다른 범죄 조직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가설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좀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금고지기를 살펴봤다면 다음 조력자가 굉장히 많아요. 찾아보니까 두 번째 조력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누구냐? 건설 감독으로 추정되는
지금 자세히 보면 레이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자, 이 사람이요. 바로 아까 그 황태자의 태자, 그 태자 단지를 설립하는 등 이 웬치, 이 범죄 단지 웬치를 설계한 총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 웬치 영상부터 한번 볼까요? 태자 단지의 모습입니다. 캄보디아 수도인 푸놈펜에서 좀 가까운 곳인데 리조트 같은 규모를 유지하고 있고요. 창문에는 쇠창살이 정말 촘촘하게 박혀 있고 곳곳에는 CCTV가 달려 있습니다. 심지어 전기 충격기가 설치되어 있는 담들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경비가 얼마나 삼엄하냐면요. 이 한 개의 단지 안에 16개의 감시 초소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여기저기 있는 건데 저걸 설계한 인물이 바로 레이보, 이 인물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레이보가 모든 범죄 단지를 다 설계한 건 아니고요. 예. 이 프린스 그룹과 관련된 설계를 했다라고 현재 알려져 있는 것이고요. 저도 캄보디아 일하러 갔다가 여기에다 사람들 갇혀 있다라고 했을 때 저 안 믿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맞는 거예요. 예, 맞는데 프놈펜 인근에도 뭐 태자단지, 망구단지, 원구단지 등을 비롯한 3대 웬치가 있고 또 그보다도 남부 해안가로 가면은 우리나라 부산격이죠. 해안에 있는 제2도시인 시아누쿠빌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많은데 이런 웬치들에 많은 사람들이 갇혀서 이제 범죄를 강요당하고 있다. 이런 분석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레이보가 설계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이 태자단지 네. 여기에서도 실제로 여러 범죄가 이루어졌고 그러한 범죄 수익이 세탁이 되었고 또 현지의 어떤 뇌물 등으로 제공된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현재 할 수밖에 없겠고요. 또 하나 그러면은 지금은 주변에 가서 촬영을 한 그런 영상들을 보고 계신데 예. 위에서 이제 공중에서 찍은 그런 영상도 있습니다. 특히 캄보디아의 뭐 캄포 지역도 그렇고 또 보코산도 그런데 보코산에 있는 이 범죄단지 웬치를 이제 항공에서 촬영한 그런 사진들 또 영상 등을 보면은 빽빽해요. 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빽빽하고 실제로 초소가 있고 또 네. 그 안에서 모든 생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발적으로 들어가서 의기투합해서 범죄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외에 어떤 외력에 의해서 붙잡혀 들어갔거나 또는 납치되어서 강요에 의해서 범죄를 하고 탈출하지 못하는 피해자도 상당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웬치의 어떤 구조라든지 웬치가 어디에 있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등등은 이 사건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 교수님, 그럼 이쯤에서 슬슬 궁금해지는 거는 자, 천재라는 이 인물이 어떻게 보면 이 범죄 왕국을 만들 이 무대를 왜 캄보디아로 삼았냐, 특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캄보디아 외곽까지 이동하게 된 거냐, 이게 궁금하거든요. 실제로 캄보디아는 좀 복잡한 케이스인데요. 예. 캄보디아는 원래 예전부터 그 중국 화교하고 이렇게 연계가 굉장히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는 친구들도 보면은 중국식 성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때부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2000년대 초반에 갔을 때도 중국어로 된 간판들 되게 많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는 좀 중국의 영향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들어왔던 거고, 그래서 익숙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익숙한 거고, 사실은 지금 나온 거에 의하면 이게 초국경 범죄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국경을 넘나든다는 거죠. 그래서 캄보디아는 사실은 이제 캄보디아 자체에서도 발전을 위해서 투자를 많이 했던, 받았던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캄보디아에 이동을 했고, 저는 지금보다는 앞으로가 더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미중 관계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캄보디아에서 중국은 제1의 투자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도 자료를 보면 캄보디아의 69%를 중국에서 투자를 해요. 근데 이제 중국하고 대척점에 있는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은 뭐 1%도 안 되거든요. 거기다가 더군다나 지금 사실은 뭐 인도적 지원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네. 미 국제개발처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USAID. 그게 지금 트럼프 정부 때 폐쇄됐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캄보디아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미디어에 대한 지원을 했었어요. 한 100억 정도로. 근데 그것도 다 없어졌죠. 그다음에 지뢰 제거 사업 같은 것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인도적 지원이라 그래서 뭐 인신매매 방지 뭐 이런 것도 다 했었는데 그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네. 그게 이제 그 자리를 또 중국에서 지원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중국의 1대1로를 통해서 다 흘러 들어온 거죠. 네. 자, 그러면 이 범죄 단지 얘기를 쭉 해보고 있으니까 여기 내부에 있는 한국인들, 이 한국인들의 모습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이게 증언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 8월에요. 혼자 사비로 캄보디아 현지 이 범죄 단지를 탐문 수사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부산 서부경찰서 오영훈 수사과장인데 저희 채널A와 단독 인터뷰를 한번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희들이 투자 리딩 사기를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한번 용기를 내서 직접 캄보디아 푸놈펜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일하고 있는 범죄에 가담하고 있는 한국 사람이 한 2천여 명으로 판단을 하더라고요. 정확한 숫자는 아무도 모릅니다. 범죄에 가담한다는 것을 알고 캄보디아 오는 사람들이 상당한 수가 있고 일부는 취업 사기에 속아서 캄보디아에 오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는 아예 우리는 피싱 조직이다. 대신에 우리는 고소득을 보장한다. 짧게 일해서 고소득을 챙겨가라.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유혹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천지의 다음 범죄 조력자 살펴보겠습니다. 자, 범죄 실행을 총책을 담당하는 걸로 추정되는 이름이 중바오죠. 이 중바오라는 인물인데 이 사람이요 부동산 회사의 회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총책이라는 단어를 손소 변호사님, 그러니까 거의 모든 범죄를 주무하고 실행하는 사람한테 총책이다 이렇게 붙이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여러 건의 그런 보이스피싱 범죄에서도 총책이라고 한다면 두목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위에서 지휘하는 거고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건에 있어서는 이 총책이라는 그 의미가 약간 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천주 회장이 있습니다. 그 천주 회장이 직접 지휘했는지는 몰라도 정점에 있고 그 아래에 있지만 이 중바오가 홍신부동산의 회장이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범행들을 이제 자행하는 이런 총책이다라고 알려져 있는 것이고 뭐 자금 세탁도 하고요. 또 범죄 수익 재투자 이런 것도 하고 하는데 그보다 우선 직접 움직이는 사실상의 범죄의 총책이다. 즉 고문을 하고 납치를 하고 여러 가지 강요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책임지고 한 것이 바로 이 중바오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이 범죄 단지 내에서 이렇게 고문, 구타 이런 게 속출하고 있는데 자, 저희 채널A가 단독으로 확보한 이 범죄자들이 밝히는 그럼 고문의 이유는 뭔지 한번 들어볼까요? 자원에서 온 사람의 건강 상태는 양호한 편입니다. 맞거나 죽임당하는 사람들은 보통 범죄 조직의 레드라인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사기 대상자 정보를 다른 단지에 팔든가 봉급을 올려달라고 항의한 사람, 속아서 단지에 들어왔는데 범죄 집단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 사기에 가담 안 한 사람, 세뇌가 소용없는 사람들은 살해당합니다. 워낙 조심스럽다 보니까 저희가 증언을 토대로 이제 대역을 구성해 본 건데 아니 월급 좀 올려달라고 그랬다고 살인까지 저지른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살인이 많이 자행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입국자하고 출국자의 차이 있잖아요. 이걸 찾아보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물론 다른 나라를 통해서 우회 루트로 들어가겠지만 현재 그 대한민국 정부에서 파악하는 숫자보다 3, 4만 명이 더 캄보디아로 유입된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 찾아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이 범죄 조직 입장에서는 한국의 코리안 데스크가 현재 캄보디아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코리안 데스크라는 게 뭐냐면 그 외교 공간에 나가 있는 경찰 영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캄보디아 경찰청 내에 한국 경찰팀이 따로 들어가 같이 수사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캄보디아는 이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없기 때문에 살해를 해도 한국 경찰이 우리 수사 안 들어오기 때문에 관계없다. 이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캄보디아 사법당국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경찰이나 사법당국에서 우리가 사람을 지도자로 뭐 이렇게 살해를 해도 이거에 대해서 얘네가 수사 안 들어올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다수의 범죄자 그 하수인 단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질서 유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범 케이스로 한두 명 정도는 그러니까 가혹행위를 해야지 다른 사람이 말을 듣는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잔혹하게 하지 않았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고문, 폭행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자, 현지 시각 21일에요. 이 웬치를 탈출한 걸로 추정되는 한국인 남성이 구조를 요청하는 영상이 SNS에 올라왔습니다. 한번 영상 볼까요? What happened? I'm not working here. You want to go? You want to fight the police? Yes, Korean embassy. Okay, please.
아유, 변호사님, 저 남성 무사하신 건가요? 지금 현재 확인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이 남성의 가족을 확인했는데요. 아버지가 찾고 있는데 아직까지 어디에 있는지 신원 확인이 이제 안전하게 있는지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네. 지금 저곳은 시아누쿠빌입니다. 시아누쿠빌 시내 한복판이었습니다. 또 한낮이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저 영상이 제 SNS에 올라온 다음에 뭔가 술에 취했거나 뭐 약물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 채널 운영자도 확인해 보니 이거는 진짜로 도망치려고 했던 것이다. 빨리 출동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실제로 대사관 직원들이 출동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고요. 네. 다만 대사관은 현재는 뭐 대사관 도움을 원치 않고 있다 아버지가. 그런데 요청이 오면은 즉시 나설 것이다라는 입장입니다. 제발 큰 사고 없이 무사하게 무사하게 좀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아직 굉장히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군요. 자, 그러면 이 천재라는 인물로 다시 돌아와서 이 사람이 챙기는 한번 이제 수익에 저희가 집중을 해볼게요. 그럼 이 수익들이 도대체 다 어디로 간 걸까? 그 단서는요, 마지막 인물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하네요. 자, 마지막은 불법 금융 최고 재무 책임자 텟 리라고 지금 뜨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 인물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CFO죠. 그러니까 최고 금융 재무 책임자인데 그 비트코인으로 지금 미국 정부에서 발표한 거는 이제 비트코인하고 트론이라는 가상화폐가 있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해서 자금 세탁을 해서 돈을 은이 가는 과정에 텟리가 개입했다 나와 있고요. 네. 특히 이제 그 영국에서 이번에 가상화폐 장외 거래소에 대해서 제재를 가했거든요. 이걸 주로 이용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특히 그 버진 아일랜드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버진 아일랜드, 케이맨 제도와 같이 쉽게 얘기하면 이제 자금 세탁을 하거나 또는 페이퍼 컴퍼니라고 이걸 셀 컴퍼니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기업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지역들, 즉 조세도 피처를 기반으로 해서 엄청난 수익을 은닉한 걸로 보여진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를 통해서 특히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텟리를 통해 영국에 지금 투자를 했는데요. 1억 파운드면 상상이 안 가는 돈인데 약 그 1,900억 원 정도의 부동산을 지금 보유한 걸로 확인되고 있고요. 230억 상당의 저택하고 30억에서 40억 정도는 17채의 지금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기적인 자금으로 들어간 건 아니거든요. 네. 아니 그런데 최근에 나오는 기사가 우리나라 은행이 그 캄보디아 현지 법인에 있는 그 우리나라 은행이 약 한 900억 정도가 이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 있다는 얘기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5개 은행의 현지 지점인데요. 현지 법인인데 여기에서 프린스그룹과 거래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프린스그룹이 예치한 예금이 합해보니까 900억 원에 달한다. 그런데요. 이미 미국 재무부가 프린스그룹을 국제범죄조직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자칫 우리가 불법 단체랑 거래를 한다고 해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금융당국과 우리 은행도 굉장히 빠르게 이러한 프린스그룹의 예치금을 동결 조치를 취했고요. 다만 이 자금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통해서 얻은 범죄 수익이냐 이 부분까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혹시 이 범죄 수익이 확인이 되면은 환수해서 피해자들한테 돌려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죠. 하지만 쉽진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마련되어 있는 그 형사사법 공조를 통해서 범죄 수익을 국내로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이 범죄 피해라는 게 확인이 돼야 되고 또한 범죄 피해 금액도 확인이 돼야 됩니다. 또 캄보디아 현지에서도 수사와 재판 등을 거쳐서 누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어떠한 피해를 입혔고 또한 범죄 수익을 얻었다. 이게 또 확인돼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야 그다음에 환수할 수 있고 가져올 수 있는데 과연 이 예치금을 가지고 그런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지는 다소 회의적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천재라는 주변 인물들을 봤다면 자 이제 이 천재라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를 한번 따져봐야겠죠. 아직 못 잡고 있으니까요. 자, 첫 번째 가설. 어디 있는지 저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가설이 거론이 되더라고요. 자, 보면은 첫 번째 가설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천재가 잠적하거나 실종했을 수 있다는 설인데 자, 이 설에 힘이 실리는 이유는 바로 캄보디아 정부 그리고 이 범죄 권력과의 유착 때문인데 일단 현지를 다녀온 오형훈 과장 다시 한번 목소리 들어보시죠. 내가 캄보디아에 가니까 좀 만나자. 한국인들이 피해가 많고 실제로 범행을 모르고 이렇게 선의 피해자도 많이 있는 것 같다. 연락을 했는데 저를 전혀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공조가 쉽지 않은데 형식적으로 공조 요청을 했을 때 쉽게 캄보디아 공안이 움직일 거라고는 좀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안부 2만 부를 상납을 그 경찰총 책임자하고 밑에 애들하고 나눠 가지면서 이쪽 그 조직들하고 소통을 하는 거죠. 장 교수님, 그러니까 캄보디아에서 숨겨주고 있거나 뭐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확실치 않기 때문에요. 뭐라고 속단하기는 어렵지만은 뭐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다른 차원에서는 이미 중국에서 송환해 갔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제 생각에는 아마 잠적한 게 가장 잠적설에. 잠적설. 그렇군요.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떤 설이 있나 한번 살펴볼게요. 두 번째는 자, 이런 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중국으로 송환됐을 가능성이요. 그러니까 이런 설은 왜 나오는 거지, 염 소장님? 그러니까 중국에서 2020년도부터 유력한 범죄자로 놓고 봤습니다. 그래서 공안당국의 특별수사팀을 만들어서 이 프린스 그룹에서 대대적인 수사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외교적으로 중국과 캄보디아 정부 사이 문제가 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장기간 지금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혹시 처벌을 목적으로 캄보디아 정부에서 버리지 않냐, 꼬리 자르기를 하지 않냐 이런 내용이 나온 겁니다. 이거 이면에는 이제 송환설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뭐 송환설, 잠적설까지 있다면 세 번째 설은 이런 가능성까지 나옵니다. 세 번째는 살펴보죠. 자, 그러니까 제3국으로 도피했을 가능성을 얘기한 겁니다. 이게 왜 나오냐면 이 천재라는 사람이 알고 보니까 아니 시민권이 4개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그 이전에 그 여러 군데다 사업을 해야 되니까 국적을 좀 자꾸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드러나는 것만 그렇고 조그만 국가들의 그 국적을 사지 않았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어디예요? 그 현재 나오진 않는데 되게 작은 나라들 많이 샀다는 얘기도 썰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범죄 인도 조약이나 협약이 없는 국가들 있잖아요. 이런 데로 도피하는 경우에는 시간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그 4개 이외에 다른 국적도 보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나오기 때문에 해외 도피설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장 교수님, 우리가 이렇게 천재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쭉 캄보디아 이 범죄 사건을 짚어봤습니다. 끝으로 이 범죄 피해 앞으로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사실은 아시겠지만 이게 캄보디아만의 문제가 아니고 아세아 전체 국가로 지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로 한국하고 캄보디아의 관계, 사실은 그 관계가 지금 뭐 대사관의 문제도 있지만 앞으로는 이번 기회에 제 공간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더 점검해야 되고요. 또 캄보디아는 지금 ODA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치안 역량에 대한 ODA를 좀 지속적으로 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ODA 절차 전반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해서 그 방안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면 더 낫지 않아질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또 우리나라 은행 또 여러 가지 거점들과 또 관련된 소식들도 들어오고 있는 만큼 철저한 또 수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세 분과 함께 캄보디아를 뒤흔든 대규모 범죄 사기 그리고 그 배후에 천즈라는 인물의 실체를 함께 파헤쳐봤습니다.